LA 북부 레이크 휴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진화 작업이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1,000에이커를 전소시키고 12%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아주사 인근 엔젤스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렌치 산불로 2,500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진화율은 0%지만 다행히 산불이 거주 지역에서 멀어져 주민 대피령은 해지됐습니다. 뉴스타 장학재단인 오늘 18회 뉴스타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80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11만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가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사망자도 10,000명을 넘어 현재 총 11,0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한인의료협회와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즉석에서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코로나19 테스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케어 클리닉이 LA 한인타운 6가 클리닉 건물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극복을 위한 지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을 민주당이 지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로 낙점된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링 위에 오르기가 무섭게 난타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급기야 출생지 음모론을 꺼내들며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연방우체국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우편 투표와 관련해 투표용지가 제때 도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과반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흑인 다수 거주 지역에 기반을 둔 단체들이 내일 정오부터 도심 간선도로에서 흑인 차별 및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기 위한 행진을 벌이겠다고 밝혀 시카고 도심이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연방수사국이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측 간 공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소비와 산업 생산 등 미국의 주요 지표가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말도 덥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95도, 밤 최저 기온 71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1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북부 레이크 휴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진화 작업이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1,000에이커가 전소되고 이 12%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이크 산불은 지금까지 건물 3채가 전소됐습니다. LA 소방당국 측은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해 다음 주 내내 남가주 일원의 폭염이 이어지는 데다 오늘 오후부터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캐년 로드에서 스테이러 레인부터 스펑키 캐년까지 목요일 밤 도로가 폐쇄됐으며 3포인트 로드의 스테이트 루트 138번부터 파인 캐년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어제 아주사 인근 엔젤스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렌치 산불로 2,500에이커가 전소됐었습니다. 오늘 현재 진화율은 0%지만 다행히 산불이 거주지 지역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고 소방국은 밝혔습니다. 주택가에서 불길이 멀어지면서 어젯밤 11시를 기해 주민 대피령이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72시간 동안 응급 차량을 대기시켜 상황을 주시할 계획입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에 불길이 쉽게 진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샌게브리엘 캐년 로드 모든 방면이 폐쇄됐으며 시에라마드레 애비뉴 북쪽 방면과 이스트 포크 로드 남쪽 방면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여러 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가필드 카운티의 그리즐리 크리크 파이어는 지난 10일 시작한 이래 이날까지 13,400에이커의 면적을 태웠습니다.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이 산불이 카운티의 최우선 과제라며 화재 진압을 위한 인력과 장비가 전국에서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화에 나선 소방관들은 산불 외에도 고온의 날씨, 바람, 낮은 상대 습도 등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화재로 70번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폐쇄됐습니다. 폴리스 주지사는 콜로라도 전역이 현재 가뭄 상태라며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또 파인걸치 파이어와 캐머런 피크 파이어도 발생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오리건주에서는 모저 크리크 파이어가 발생해 971에이커를 태우고 10% 진화된 상태입니다. 이 산불로 최소 565가구가 대피했고 건물 4동이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산불이 사람의 실수로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인 비즈니스 업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아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LA 한인 의료협회와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즉석에서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코로나19 테스트 시행에 들어갑니다. 관련 소식 임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의료협회와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윌셔 코어 메디컬 그룹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고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10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업체를 위한 코로나 테스트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강일한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다운타운 자바 의류업체와 식료품 업체 등 노동 집약적 비즈니스 업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즉석에서 결과를 알 수 있는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집단 감염되면은 또 우리가 문을 닫아야 되고 방역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솔직히 회사로서는 어떤 때는 뭐 낫기가 이렇게 빠다갔대.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은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니까 큰일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이제 상공회의소도 필요하고 우리 의료협회에서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교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현재 LA 카운티를 비롯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한번 받으려면 일일이 웹사이트를 방문해 각기 다른 기관에서 주최하는 코로나 테스트 중 한 개를 본인이 직접 선택해야 하고 테스트를 받기 위해 길게 줄 서 기다리거나 때로는 며칠을 기다려야 하고 3일에서 일주일 내 테스트 결과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LA 한인의료협회와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이번 테스트는 예약한 시간에 맞춰 회사로 방문 후 시간 낭비 없이 전 직원 테스트가 가능하며 한국식약청과 FDA, EUA의 인증을 받은 코로나19 테스트 키트를 사용해 한결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후 10분 내에 감염 여부 결과가 나와 즉석에서 결과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항원 검사 그리고 항체 검사 두 가지 테스트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항원 검사는 코 면봉으로 비도 또는 목구멍의 앞부위에서 채취한 샘플에 바이러스성 단백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이며 항체 검사는 혈액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한인상의와 의료협회는 현재 정확한 테스트 킷 공수와 시스템을 위해 한국의 업체와 협력 중에 있으며 자바 시장과 한인상공 업체를 위주로 먼저 시험을 한 뒤 의료적인 부분에서 100% 완전하다고 판단되면 서울 메디컬 그룹 등과 협력해 타운 내 한인들에게도 모두 테스트를 받게 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테스트를 원하는 업체는 웹사이트 covid.kamainfo.org에서 예약하거나 의료협회 사무국 전화 213-746-5362로 전화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이육회 클리닉이 LA 한인타운 유가 클리닉 건물 주차장에서 드라이브트루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이육케어 클리닉 환자들과 마이엘스 LA 등 가입 가능한 서류 미비자나 저소득층 그리고 건강보험 정보를 이육케어에 제공할 의향이 있는 일반 주민 등입니다. 이육케어 환자는 213-235-2800으로 전화 예약을 하고 그 외에는 213-637-1080으로 문자 메시지를 남기면 상담해줍니다. 검사는 감염 증상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원해 개발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후보 가운데 11월 이전에 승인될 백신은 없다고 국립보건원 원장이 밝혔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국립보건원 원장은 대규모 임상시험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할 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고속 작전 프로그램으로 개발되는 백신 후보 중 11월 또는 12월보다 더 일찍 규제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을 백신 후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콜린스 원장은 최소한 10,000명을 상대로 시험을 해야만 더 광범위한 사용을 승인하기에 충분한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백신 승인 시기는 11월 또는 12월이 가장 유망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사태로 일주일간 폐쇄됐다 재오픈한 뒤 방문자들이 몰리는 난리통을 겪고 있던 LA 총영사관 민원실의 운영 상황이 다시 정상화돼 폐쇄 전과 같은 업무 순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제 LA 총영사관 측은 지난 11일부터 일부 예약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등 예약 인원을 조정한 탓에 점차 안정화돼 지난 12일부터는 기존 수준으로 돌아왔다며 현재 하루 방문자 수가 170여 명으로 폐쇄 전 수준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에 따라 민원실 외부 대기자도 많아야 10명 정도라면서 지난 10일만 해도 평균 2시간이었던 대기 시간이 현저히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0일 일시적으로 늘렸던 민원실 업무 시간도 다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로 복귀한 상태입니다. 영사관 민원실 방문자들은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이단 기저질환 환자, 감기 증상자는 방문 삼가 민원실 입구에서 발열 체크, 민원실 내외 대기 시 개인 간 2m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마스크 착용, 개인 필기도구 소지, 민원실 내 비치된 손 세정제 수시 사용, 민원실 내 불필요한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다저스 구장이 오는 11월 대통령 대선 선거 투표소로 사용됩니다. LA 다저스 관계자는 르브론 제임스 선거재단과 협업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MLB 구단 최초로 구장이 투표소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전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다저스 구장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도와줘서 자랑스럽다며 더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거재단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저스 구장 투표소는 LA 카운티 거주자들이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주 센서스 인구조사 응답률이 전국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부유한 거주지들의 주민들은 아직 인구조사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주는 전국 평균 응답률 62.8%에 비해 64%로 970만 가구가 현재 인구조사에 응답한 상태로 저소득층 지역에서도 200만 가구가 응답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상 외로 기존의 인구조사 집계가 가장 쉬웠던 부유층 지역의 응답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말리부는 36%, 북가주의 카우할로, 마리나 등 부유층 지역도 센서스 응답률이 53%에 그쳐 지난 2010년 인구조사 70%에 현저히 떨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부유층 거주자들이 다른 주로 대피하거나 친지를 방문해 인구조사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센서스 인구조사는 9월 30일에 마감됩니다. 아직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은 2020 census.gov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뉴스타 부동산 그룹이 설립한 뉴스타 장학재단이 오늘 20회 뉴스타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80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11만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미주 최대 장학재단인 뉴스타 부동산재단이 14일 LA 본사에서 연례 장학금 수여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줌으로 실시간 장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날 80여 명의 장학생에게 총 11만 달러의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설립돼 올해로 20년째 장학사업을 펼쳐온 뉴스타 장학재단은 이제까지 총 1,830명의 장학생들에게 176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치료차 한국에 체류 중인 남문기 뉴스타 부동산그룹 회장은 이날 수여식 인사말에서 학생들에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살라, 항상 배움을 지향하고 자신감을 가져라, 그리고 오늘 장학금을 받은 자랑스러운 기억을 되살려 훗날 후배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했습니다. 나중에 또 그 아이들이 커서 10명을 주고 그 10명이 또 10명씩 주면 100명이 되고 100명이 또 10명이면 1000명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장학금 받았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용기고 희망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자라나서 미국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등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고학생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장학금 사업에 관심이 많았다고 밝힌 남 회장은 커뮤니티에 환원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뉴스타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재단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차세대 성공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재 LA 총영사와 잔니 LA 시의원, 미셸 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수여식 축사에서 뉴스타 부동산그룹이 남가주의 대표적인 비영리 장학단체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서 청소년 장학사업을 통한 차세대 육성은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근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수여식에 참여한 장학생들은 뉴스타 장학재단의 나눔의 정신을 본받아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한 후 10년 동안 10명의 후배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한편 뉴스타 장학재단은 지난해부터 미주 한인 동포를 위해 봉사하는 한인 회장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극복을 위한 지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을 민주당이 지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부양책 논의와 관련해 미 국민에 대한 현금 지급을 포함해 중소기업과 주 및 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자금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나는 민주당이 그것을 승인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것을 지체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민주당과 추가 부양책 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경기 부양에 최소 3조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공화당은 1조 달러 법안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약 2조 달러 규모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백악관이 거절했으며 이후 협상은 휴지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11월 대선에서 우편 투표가 확대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으며 민주당이 대선을 치르기 위한 명목으로 주들의 36억 달러, 우체국에 250억 달러를 지원하는 안을 부양책에 포함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지연을 이유로 추가 실업수당을 감액 지급하고 급여세를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정책 4건을 행정명령과 각서 등 행정조치 형태로 내놓았습니다.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우회로를 택해 독자 행동에 나선 것이지만 이후 대통령의 권한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80일 앞둔 미국에선 우편 투표를 놓고 현직 대통령이 우편 투표를 위한 예산은 안 된다 하고 전직 대통령은 투표를 막는 행위라며 맞붙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투표 방식으로 미국이 분열된 건데 전례 없는 일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가 부정선거의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낙후된 우편 시스템 때문에 선거 당일 개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반대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경기 부양안에 우편 당국과 지방정부에 각각 25억 달러와 35억 달러를 주어서 우편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자고 했더니 그것도 반대합니다. One of the reasons the post office needs that much money is to have all of these millions of ballots coming in from nowhere and nobody knows from where and where they're going.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그 예산을 안 주면 우편 투표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상대 바이든 후보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더 신랄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What we've never seen before is a president say, I'm going to try to actively kneecap the Postal Service to encourage voting, and I will be explicit about the reason I'm doing it.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노골적으로 투표를 못하게 하려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투표를 했지만 개표 때 포함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아예 투표를 빨리 하라고 대안을 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미 우편 당국은 워싱턴주와 펜실바니아주 등 최소 2개 주에서 우편 투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제도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우편 투표 논란이 어색해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대선 불복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연방 우체국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우편 투표와 관련해 투표용지가 제때 도착하지 않을 수 있다고 50개 주 가운데 46개 주와 워싱턴 DC에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연방 우체국은 최근 이들 주에 보낸 서한에서 유권자들의 우편 투표 용지가 개표 시점에 맞춰 도착하고 보장할 수 없다면서 이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연방 우체국은 미시간, 펜실베니아, 플로리다주 등 올해 대선의 주요 경합주를 포함해 40개 주는 유권자에 대한 투표용지 발송과 기표가 된 용지의 송부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심각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다른 6개 주와 워싱턴 DC는 소수의 유권자에 대해 개표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편 투표 발송 지연이 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번 경고는 우체국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대대적인 조직 및 정책 개편을 거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우편 투표 용지를 인쇄를 해서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가 다시 발송해 제때 선거 당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도록 경고한 것입니다. 대선에서 우편 투표가 유효하려면 선거 당일까지는 도착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대선의 경우 우편 투표의 약 0.25%가 너무 늦게 도착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하고 있습니다.
조작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우편 투표를 결사 반대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재자 우편 투표를 신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플로리다주에 부재자 투표를 신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맨해튼 트럼프 타워에 살다가 작년 9월 주소지를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로 옮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 등으로 각 주에서 유권자들에게 투표 용지를 발송하는 우편 투표 방식을 확대하자 조작될 수 있다며 거부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는 그러나 부재자 투표는 괜찮다며 이번 대선에 부재자 투표를 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전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재자 투표 역시 우편을 이용한 것이라 우편 투표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우체국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경기 부양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시켰는데 우체국을 동원해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로 낙점된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이 링 위에 오르기가 무섭게 난타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급기야 출생지 음모론을 꺼내들며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 이 출생지가 미국이 아니어서 피선거권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버서라고 부릅니다. 이 버서 음모론을 적극 옹호한 데 이은 2탄으로 지지율 하락으로 열세에 처하자 현직 대통령이 직접 대선 국면에서 인종차별적인 음모론을 조장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강력 반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공개적 선긋기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문제의 음모론은 자메이카인 아버지와 인도인 어머니를 둔 해리스 의원이 미국 태생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피선거권이 없다는 의혹으로 우파 변호사인 체프먼드의 존 이스트먼이 쓴 글을 극우파 인사들이 퍼나르면서 확산됐습니다. 트럼프 캠프의 법률 고문인 제나 앨리스도 이 글을 리트윗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현행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미국 시민이 됩니다. 이 언론들은 해리스 의원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1964년 10월 태어난 미국 태생 시민권자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캠프 측은 출생지 음모론에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바이든 캠프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에서 트럼프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인종차별주의적 버서운동의 리더였으며 그의 재임 기간 내내 날마다 인종차별주의에 기름을 붓고 이 나라를 갈갈이 찢어 놓으려고 한다고 맹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처 실패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광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는 이날 2개의 30초짜리 영상 광고를 새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이끌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레디 투 리드라는 제목이 붙은 광고는 올해 대선의 주요 경합주로 평가되는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 6곳과 네바다주에서 내보내집니다. 바이든은 이 광고에서 미 전역에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행동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장 조처를 해야 한다면서 검사 확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촉구, 더 많은 개인보호 장비 생산 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과반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달부터 미국 성인 11,000여 명을 온라인으로 1,750명을 전화통화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 중 56%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서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리더십과 활약을 꼽는 이들이 19%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성격과 정책이 13%와 9%로 뒤를 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리더십과 활약이 2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정책이 21%, 바이든이 아니라서가 19%, 미국인과 가치를 수호가 17%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에 강한 경계심을 표시하며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17일에서 20일 전당대회를 열어 바이든 전 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맞불 일정을 잡고 전투 모드로 돌입한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전당대회 기간 오는 11월 대선의 승부처로 꼽히는 경합주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첫날인 17일에는 위스콘신주와 미네소타주를 찾고 18일에는 애리조나주를 방문합니다. 전대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턴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19일 위스콘신주를 찾게 됩니다. 이들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때 대부분 근소한 표차로 이기며 대선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스윙 스테이트로 분류되는 주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밀린다는 결과가 속출해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연방수사국이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측 간 공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정치극 사기극이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일정 부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직 FBI 요원으로서 트럼프 캠프에 대한 수사에 관여했던 케빈 클라인 스미스가 허위 서류 제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클라인 스미스는 2016년 트럼프 캠프에서 외교 정책 고문을 맡았던 카터 페이지에 대한 감청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당시 FBI는 감청 연장 신청에 앞서 페이지가 중앙정보국 등 정보기관의 연락책으로 일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정보기관의 연락책으로 등록된 인물이라면 외국 정부와 공모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일종의 사전 확인 행위였고 실제로 페이지는 CIA의 연락책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가로서 해외 출장에 잦았던 페이지는 러시아 정보기관 관계자와 접촉한 적이 있지만 접촉 사실과 대화 내용 등을 모두 CIA에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클라인 스미스는 CIA의 이메일에 연락책이 아니었다라는 문장을 덧붙인 뒤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조작된 서류 탓에 법원은 카터에 대한 감청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클라인 스미스의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의뢰인은 이메일을 수정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도심이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도시 남부 흑인 다수 거주 지역에 기반을 둔 단체들은 오늘 15일 정오부터 도심 간선도로 댄라이언 익스프레스웨이에서 흑인 차별 및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기 위한 행진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이번 시위에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행진 댄라이언을 셧다운시켜라 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사법당국은 이번 시위가 또 다른 폭동과 약탈 행위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도심 번화가에서는 지난 10일 대규모 폭동과 약탈 사태가 벌어져 충격을 안긴 바 있습니다. 경찰은 잘못된 정보가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고 발표했지만 시카고 남부 주민들은 경찰 말을 신뢰하지 못하겠으며 경찰이 흑인 차별과 과잉 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관련 보도와 당국의 대처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리 라이트포트 시카고시장은 오늘 데이비드 브라운 경찰청장, 킴 폭스 쿡카운티 검사장, 해당 지역구 시의원 등과 함께 긴급 회견을 열고 시카고 도심 상권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카고 경찰은 이번 주말 현장 인근에 경찰관 1,000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말기 일본군은 최후의 항전을 벌일 지하 요새를 비밀리에 건설하면서 조선인 수천 명을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 들어 강제 동원의 증거가 없다면서 이를 부정하는 안내판까지 세웠는데요. 이런 억지 주장을 뒤집을 만한 징용자 명부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그 수가 2,600명이나 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군지 한가운데 일제가 극비리에 만든 지하 요새가 있습니다. 연합군의 본토 상륙이 임박한 1944년 일왕이 최후의 항전을 준비하던 곳입니다. 지하 요새는 이렇게 소형 트럭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고 전체 길이도 12km에 달합니다. 공사에는 조선인 6천여 명이 강제 동원됐고 최소 3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공호 앞에 있는 안내판, 원래는 많은 조선인들이 강제적으로 동원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必ずしも全てが強制的ではなかったなど様々な見解がありますという 아베 정권 출범 직후인 2014년 나가노시가 강제징용 증거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極秘裏に進められたと関係した建設会社 あるいは軍部等々含めてほとんどが焼却されて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최근 미 의회 도서관에서 조선인 2,60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본적지 등이 적힌 명부가 발견된 겁니다. 방공호 안에 적혀있던 밀성상천이란 글씨. 그런데 명부에도 경상남도 출신 27살의 같은 이름이 나옵니다. 밀성은 밀양의 옛 이름으로 창씨 계명을 강요받자 고향 지명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명부에 전남 무안 출신 미하라 석지란 이름, 본명은 김석지로 방공호 건설업체 소속 직원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인 근로자들은 조선 총독부에 의뢰해 징용을 위해 강제로 끌고 온 사람들이라고 증언했던 인물입니다. 一番の痴漢を請け負っている西松組の関係で名簿が見つかったっていうのはその2600人が初めてという。 현지 단체들은 강제징용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선 한국과의 공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가노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산에 지어진 태양광 설비 일부가 피해를 보면서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은 현 정부 탓이라고 하고 여당은 이전 정부에서 주로 산에 지었지만 오히려 현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넓은 평지를 놔두고 왜 하필 가파른 산에 태양광을 짓기 시작했을까요? YTN의 보도입니다. 산사태로 인해 태양광 패널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흘러내린 흙더미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기도 합니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의 원인이라며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국정조사 추진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것이 태양광 발전 시설의 난개발이라고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이면 산마다, 골이면 골마다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합니다. 10일 기준 산지 태양광 시설 가운데 피해를 본 곳은 0.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났다는 야당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양광 설비는 왜 산지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는가입니다. 태양광 설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적극 장려했습니다. 2012년 RPS 즉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체 에너지 생산량에 대체 에너지를 반드시 포함했고 2015년에는 REC 즉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 의무 공급량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에 발전 사업자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부랴부랴 태양광 설치 지역을 찾아 나섰고 본격적으로 전국의 산을 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를 위해 임야 형질 변경 등 여러 혜택들이 주어졌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 태양광이 설치된 산지 면적이 전년도에 비해 3배 정도 급증했고
이후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이 같은 산지 설치에 제동이 걸린 건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하반기입니다. 대체 에너지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산림을 무자비하게 훼손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과 안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8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경사도를 이전 25도에서 15도로 바꿨습니다. 지난해로 넘어오면서 산지 설치 면적 증가량이 반 이상 줄어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25도 정도로 높은 데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빗물에 의해서 흙이 흘러내리면서 시설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25도의 경사도를 15도로 그 기준을 더 강화시킨 겁니다. 지금은 기존 산지 태양광에 대한 책임 공방이 아니라 대체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지역을 발굴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로 보입니다. 그게 바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잠에 관해 말하자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종달새형 인간, 그리고 밤이 되어야 정신이 맑아지고 따라서 늦게 잠자리에 드는 올빼미형 인간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에 따라 하루 활동량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달새형 인간이 올빼미형 인간에 비해 하루 평균 20-30분을 더 걷는다는 것입니다. 핀란드의 오울루 대학교 연구진은 1966년 오울루에서 태어나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함께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를 분석한 결과 종달새형 인간이 올빼미형 인간에 비해 뚜렷이 많이 움직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걸음으로 환산했을 때 종달새형 남성은 매일 30분, 여성은 매일 20분을 더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햇볕과 같은 외부 단서를 취합해 지금이 몇 시인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는 생체 시계가 들어있습니다. 멜라토닌 등 잠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도 생체 시계가 하는 일입니다. 즉 우리가 종달새형 인간인지 올빼미형 인간인지를 결정하는 건 바로 생체 시계입니다. 그렇다면 왜 올빼미형 인간은 덜 움직일까요? 수석 저자인 로라 노하 연구원은 사회가 돌아가는 리듬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올빼미형은 밤에 기운이 나지만 그때가 되면 체육관은 문을 닫습니다. 또 늦게 자더라도 학교에 가거나 회사에 가려면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종일 피곤하니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귀찮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노하 연구원은 다만 올빼미형 인간이라면 건강을 생각해 의식적으로 자주 일어서고 많이 움직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소비와 산업 생산 등 미국의 주요 지표가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34.30포인트, 0.12%가 상승한 27,931.0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58포인트, 0.02% 하락한 3,372.8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3.20포인트, 0.21% 내린 11,019.3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1.81%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0.64%, 나스닥은 0.08%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미국 소비 등 주요 지표 미중 무역 합의 관련 회담 소식 등을 주시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0.1% 하락했고 에너지는 0.94%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부양책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1% 내려간 1949.8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전체로는 3.9% 떨어져 지난 6월 초 이후 10주 만에 처음으로 주간 가격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온스당 2,000달러 선을 돌파해 연일 최고가를 다시 쓰던 금의 기세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 기대감과 미국 국제 수익률 상승의 여파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전날 0.706%로 최근 8주 동안 가장 높았고 이날도 0.693%로 높은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국제 유가는 글로벌 수요 약세 우려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0.5% 떨어진 42.01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3% 내린 44.8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충격으로 곤두박질 쳤던 미국 산업 생산이 석 달 연속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7월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 1.4%, 6월 5.7%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지난 2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8.3% 낮은 수준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캐나다 반독점 당국으로부터도 조사를 받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경쟁국은 이날 아마존이 소매업 부문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플랫폼에서 독립 판매업자들을 처우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의 초점은 지배력의 남용 혹은 시장에서 지배적인 업체가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 진입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했는지에 맞춰져 있다고 경쟁국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과거와 현재의 아마존 규정 가운데 제3자 판매업자가 다른 소매 채널에 더 싼 값에 상품을 내놓으려는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판매업자들이 아마존의 자체 배송 프로그램인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을 이용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경쟁국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아마존의 범법 행위에 대한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늘 밤과 주말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낮 기온 오늘과 같겠습니다. 주말에도 역시 LA 지역의 낮 기온 90도 중반대, 밸리와 인랜드 지역은 세 자릿수를 기록하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LA를 포함해 센트럴밸리, 시에라베나다, 푸틸,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대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까지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인랜드 지역 등 남가주 전역에 폭염경보를 발령한 상태이며 팜스프링스 등 사막지대의 경우 낮 최고 기온이 120도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예보하면서 역시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95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7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96도, 73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108도, 74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9도, 밤 최저 70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72도입니다. 한국은 말복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곳은 200mm가 넘는 호우가 예보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8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6도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